그냥 집안일 도와주는 우리 집 식모예요. 신우이가 저를 완벽한 타인으로 소개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내려다보던 회장님의 온화한 눈빛이 갑자기 폭풍 전야처럼 서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진 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이 새아가 국이 짜다. 넌 나이가 30 넘도록 부엌일 하나 제대로 배우지 못했니? 아침 7시 시어머니의 하루는 언제나 제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질 법도 한데 저렁저렁 울리는 목소리는 매일 아침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 대신 숟가락을 국그릇에 다시 담갔습니다. 짜지 않았어. 어젯밤 남편이 퇴근길에 사온 조기 혹엽일까 쌀 뜨물에 정성껏 담가 두었다가 묵까지 넉넉히 넣어 끓인 맑은 조기국이었습니다.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국이었죠. 제 맞은 편이 앉은 남편 이진우 씨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묵묵히 밥만 삼켰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요. 저 들리지 않는 소리가 당신 아내를 향한 칼날이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게 이 집안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 믿는 걸까요? 결혼 생활 5년, 저는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요란하게 내려놓으며 혀를 찼습니다. 에잉, 아침부터 입맛 버렸네. 계란이나 하나 부쳐오너라. 반숙으로. 저는 말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날아와 꽂히는 시어머니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제대로 하나 못하나 감시하는 교도관의 눈빛처럼 말입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깨뜨려 프라이팬 위에 올렸습니다. 치익하고 익어가는 소리가 제 속이 타들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가장자리가 타지 않게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완벽한 반숙을 만들어내야 하냈습니다. 그것이 이 집에서 며느리이자 주부인 제게 주어진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갓 취직한 시누이 25세 이슬아 아가씨가 하품을 하며 걸어났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실크 잠옷 차림. 그대로 식탁에 앉으며 툭 덜거렸습니다. 아, 피곤해. 어제 회식 때문에 너무 늦게 잤더니 죽겠네. 옳게 네 물은. 저는 막 완성된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담아 애고 정수기로 달려가 찬물을 따랐습니다. 아가씨는 제가 내민 물컵을 받아들고는 식탁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코를 찡긋했습니다. 오늘 반찬은 이게 다야? 아침부터 생선 비린내 나게. 나 신입사원이라 이미지 관리해야 하는데 옷에 냄새 뱀며 어떻게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제 아가씨는 분명 내일 아침은 시원한 조기국이 먹고 싶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어제의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기분만이 중요할 뿐이죠. 시어머니가 아가씨의 역성을 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젊은 애가 아침부터 무슨 생선이냐. 센스가 없어요. 센스가. 웃으라. 너는 이거 먹지 말고 저기 냉장고에 있는 내 영양제나 챙겨 먹으라. 됐어. 입맛 없어. 올게. 내 블라우스는 다려놨어. 오늘 프레젠테이션 있어서 그거 입고 가야 한단 말이야. 아은, 다려서 옷장에 걸어뒀어. 진작 말해야지. 그거 찾다가 늦을 뻔했잖아. 박반화장이었지만 저는 또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을 섞어봐야 저만 피곤해진다는 걸 지난 5년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가씨는 밥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통분 식탁, 누구 하나 손대지 않은 조기국은 부엌 조명 아래서 쓸쓸하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밥 숟가락을 입에 털어넣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어깨를 툭 치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말씀 너무 신경 쓰지 마. 당신 음식 솜씨 좋은 거 내가 알잖아. 나 먼저 나갈게.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솜씨가 좋으면 뭘 하나요? 이 집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을요. 저는 텅 빈 식탁에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버린 음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음식들이 이 집에서의 제 모습인 것만 같았습니다. 정성을 다해 차려졌지만 결국 누구의 입에도 닿지 못한 채 버려지는 존재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고무 장갑 속으로 스며드는 찬물의 감각이 저를 현실로 잡아당겼습니다. 거품을 내고 그릇을 닫고 헹구는 기계적인 움직임을 반복하면서 머릿속은 복잡하게 엉켜갔습니다.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결혼 전 저는 이름 석자를 가진 김서연이었습니다. 작은 미술관에서 도슨트로 일하며 언젠가 이탈리아에 가서 르네상스 미술사를 직접 공부하리라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새워 논문을 읽고 주말이면 갤러리를 순회하며 행복해하던 27의 김서연.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진우 씨를 만나고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초부터 말씀하셨죠. 여자가 어디 바깥을 하느냐, 남편 내조 잘하고 집안 살림 잘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다. 그 말을 따라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 새로운 가정을 위해 기꺼이 제 꿈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미덕이라는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이름 없는 그림자가 되어갔습니다. 진우 엄마도 새아가도 아닌 그저 부엌에 있는 애가 되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진공 청소기에 소음이 머리를 울렸습니다. 거실 한쪽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장 깊숙한 곳에 꽂힌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끼고 살았던 공브리치 서양 미술사 책이었습니다. 책갈피조차 그때 그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카라바조 빛과 어둠의 화가 그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잊고 있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빛을 극적으로 사용하여 인물의 감정을 폭발시켰던 화가 지금의 제 삶은 빛 한 줌만 낸 어둠뿐인데 저는 무슨 감정을 폭발시키며 살고 있는 걸까요? 책을 가만히 쓸어보다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책을 제자리에 꽂았습니다. 뭐하고 있는지 먼지 하나 안 보이게 구석구석 잘 닦아라. 이따 오후에는 시장 가서 장도 좀 봐오고 저녁엔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놔라. 내 어머님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저 자신에게도 낯설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식모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어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자 이제 막 점심을 마친 듯한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카페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카르르 웃는 소리, 자유롭게 나누는 대화. 저와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저에게 허락된 외출은 오직 시장에 갈 때뿐이었으니까요. 시장에 도착해 시어머니가 시킨 목록대로 물건을 샀습니다. 싱싱한 갈비, 아삭한 채소, 반짝이는 과일. 제 삶은 조금씩 시들어가는데 장바구니 속은 생기로 가득 차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양손에 들고 다시 집으로 향하는 길, 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시 어둠이 시작될 겁니다. 똑같은 잔소리, 똑같은 무시, 똑같은 체념. 나는 언제까지 이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이 집의 시계는 정말 나에게만 흐르지 않는 걸까요? 저는 한참 동안이나 현관문 앞에 서서 아무것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 멈춘 버튼을 누른 사람처럼요. 어젯밤 남편의 등 뒤로 문을 닫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내 마음의 한 조각도 내어주지 않으리라.
내 영혼의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슬픔의 무게를 나눠달라 애원하지 않으리라. 그 결심만으로도 지난 5년간 저를 지르르던 무언가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의 공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사를 준비했고 시어머니의 잔소리에도 고개만 숙일 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침묵은 더 이상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벽이었습니다. 제 안에 단단하게 세워 올린 누구도 더는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 남편은 그런 제 변화를 눈치챈 건지 아니면 그저 어색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한 건지 몇 번이나 제 눈치를 살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그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서 나는 나의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 식탁에게 앉아 다른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평화를 깨뜨린 것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방에서 뛰쳐나온 시누이 이슬아 아가씨였습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던 저를 향해 아가씨는 상기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옳게 옳게 대박나. 어떻게 호들갑스러운 목소리에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선이 모두 쏠렸습니다. 아가씨는 거의 울기 직전에 얼굴로 혹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얼굴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무슨 일이냐. 호들갑쓴 시어머니의 핀잔에 아가씨가 드디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나 우리 회사 회장님 집에 모셔오기로 했어. 모 시어머니와 남편의 입에서 동시에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수저를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회장님이라니 며칠 전 아가씨가 입사했다며 자랑하던 그 대기업의 회장님을 말하는 걸까. 아가씨는 숨을 털떡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내가 낸 신입사원 아이디어 기획안을 회장님이 우연히 보셨. 근데 너무 인상 깊었다면서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기태하다. 면서 이번 주말에 직접 집에 와서 저녁 식사하면서 격려해 주시겠다고. 나 어떻게 엄마. 그 다음부터 집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아가씨의 손을 붙잡고 세상에 늘 연발했습니다. 평생 이런 경사는 없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딸 장하다. 내 딸. 내가 너는 크게 될 줄 알았다니까. 회장님이 우리 집애를 아이고 영광이로구나. 남편 역시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 그라야 진짜야. 와, 너 진짜 대박이다. 아버지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셨겠냐. 그들의 축제 속에서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 예감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의 흥분된 시선이 정확히 저를 향했습니다. 이 새아가 들었지. 회장님이 오신단다. 꿈을 거를 시간이 없어. 당장 집안 대청소부터 해야겠다. 거실 커튼 저거 다 떼서 오늘 당장 세탁소 맡기고 창문이란 창문은 아주 손자국 하나 없이 닦아놔라 알았니? 네 어머님. 하지만 커튼은 지난달에 어디서 토를 달아. 지난달 이 문제야. 회장님 눈에 먼지 한 톨이라도 보이면 우리 집안이 뭐가 되겠니? 그리고 음식은 뭘 해야 하나? 안 되겠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신라 호텔 한식 코스 메뉴 내가 인터넷에서 다 찾아볼 테니 너는 그대로 만들어낼 준비나 해. 전복대야 자연송이는 기본이고 갈비는 무조건 투프를 한으로 사와야 한다. 시어머니의 입에서는 상상 속의 메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듣고만 있어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무리가. 손님 칠하는 건 좋지만 저희 분수에 맞게 정성껏 준비하는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뭐 우리 분수 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슬아 앞길이 아니 우리 진호 앞길까지 달린 일인데 내가 지금 극과 동력분 몸 고된 게 문제야.
내가 이 집안 사람이 맞긴 하니 어떻게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기적인 사람 그 말이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난 5년간 제 이름 대신 희생을 강요당하면서도 단 한 번 불평하지 않았던 저에게 이기적이라는 요 억울함의 입술이 바싹 타들어갔습니다. 아가씨까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뭘케 진짜 왜 그래? 나한테는 인생이 걸린 문제란 말이야. 회장님한테 잘 보여야 내 회사 생활이 편해지지 좀 도와주면 안 돼. 도와주는 것, 그들의 언어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저의 일방적인 희생과 노동을 그들은 언제나 도와주는 것이라는 가벼운 단어로 포장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거실에 마주 앉아 A사 용지에 빼곡하게 목록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 옆에 투명 인간처럼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들 쓴 안 되겠다 광주요에서 새로 한 세트 사자 색깔은 은은한 걸로 꽃도 있어야지. 청담동에 그 연예인들 가는 플라워샵 있잖아. 거기서 수곡으로 좀 화사하게. 아, 와인도 회장님은 샤토 마구만 드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럴 적에 대화 속에서 저는 없었습니다. 제 시간, 제 노동, 제 감정은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습니다. 1시간이 넘는 회의 끝에 시어머니는 빼곡하게 적힌 종이를 제게 휴인 내밀었습니다. 마치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서를 하다라는 회장님처럼 요 자 여기 목록이다. 오늘부터 장보고 준비 시작해라. 부족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하고 돈은 걱정 말고 완벽하게만 해내. 이건 너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이기도 하니까. 제 능력이 고작 이런 일에 쓰여야 한다는 사실이 처참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은 들뜬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들었어, 여보, 슬아 대단하지. 당신한테는 좀 미안하게 됐지만 이번 한 번만 고생해줘. 우리 집안에 정말 큰 기회잖아. 회장님께 잘 보이면 나중에 나한테도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내 고통보다 오지도 않을 기회를 먼저 생각하는 저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맞나. 그날 밤 저는 모두가 잠든 후에도 부엌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시어머니가 건넨 A사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이 마치 저를 옥죄는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습니다. 전복돼야 한 후 광주요 수국 샤토마고 그들의 화려한 축제는 그렇게 온전히 저 혼자만의 전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아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혹독한 싸움이 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A사 용지 한 장, 그것은 단순한 쇼핑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제게 내려진 선전포고이자 꼼짝없이 갇혀버린 감옥의 설계도였습니다. 그날부터 제 하루는 온전히 그 종이 한 장에 저당 잡혔습니다. 회장님의 방문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시간은 화살처럼 날아가는데 해야를 퇴산처럼 쌓여만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감독관이 되어 제 뒤를 쫓아다니며 사사건건 감시하고 지시했습니다. 얘 인터넷 보니까 요즘 부자들은 그냥 물도 안 마신다 한다. 애 비양생수로 사와서 그걸로 밥 안 치고 굿 끓여라. 그릇은 광주요 중에서도 저번에 드라마에 나왔던 그 청송백자라인으로 구애와 다른 건 격이 떨어져서 안 돼. 과일은 백화점 식품관 가서 제일 비싼 걸로만 골라 담아. 샤인머스케이도 그냥 샤인머스케이 아니라 무슨 당도 보증서 붙어 있는 게 있다더라. 저는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백화점과 시장, 그리고 그릇 가기를 오갔습니다. 제 카드는 긁을 때마다 비명을 질렀지만 시어머니는 동거점은 말고 완벽하기만 하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 돈의 대부분은
제가 결혼 전에 모아두었던 얼마 안 되는 적금과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주신 아주 작은 유산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남편은 가끔 미안한 얼굴로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려볼까. 하지만 그의 말은 늘 거기까지였습니다. 제가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그래도 우리 슬아를 위해서니까 당신이 조금만 더 고생해줘라며 스스로 물러섰습니다. 그의 미안함은 제 고통을 해결해 줄 만큼 크지는 않았던 겁니다. 가장 저를 기가 막히게 한 것은 시누이 이슬아 아가씨였습니다. 정작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인 아가씨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핑계로 손가락 하나 깔아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양손 가득 짐을 들고 낀 긴 거리며 집에 들어와도 아가씨는 소파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며 혀를 찰 뿐이었습니다. 아, 올게 집안에 먼지 날리게 왜 이렇게 쿵쿵거려. 나 지금 집중해야 하는데 제가 밤늦도록 부엌에서 재료를 담고 있어도 아가씨는 제 뒤에서 알짱거리며 새로 산 옷을 몸에 대보거나 새로 받은 네일 하트를 자랑하기에 올게 이연어때 회장님 오시는 날 입으려고 샀는데 너무 과하지 않지? 아, 그리고 내 손톱 좀 봐. 이번에 새로 한 젤네일인데 예쁘지? 그 뻔뻔함과 해맑음에 저는 몇 번이고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야 했어. 아가씨, 그 손톱으로 마늘 한쪽이라도 까볼 생각은 안 해봤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저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이 끝나기 전까지는 저는 그저 숨죽인 식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회장님 방문 D-1 결전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 마지막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갈비찜은 이미 이틀 전부터 재워도 얻고 전복은 솔로 구석구석 닦아 손질해 도왔습니다. 오늘은 잡채에 들어갈 채소를 벗고 각종 나물을 무치고 탕과 전을 미리 만들어둬야 했습니다. 부엌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 개의 냄비와 프라이팬이 불 위에서 각기 다른 소리를 내며 끌고 끓어올랐습니다. 기름 냄새와 음식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며칠째 잠을 설친 팥에 머리는 핑핑 돌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발목은 통통 부어 감각조차 무뎌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 몰골을 한번 훑어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좀 제대로 하는 것 같구나. 어디 갈비찜간 좀 볼까? 시어머니는 냄비 뚜껑을 열고 국물 한 숟가락을 맛보더니 이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직 멀었어. 깊은 맛이 부족해. 배랑 양파를 좀 더 갈아 넣어봐라. 그리고 단맛이 부족하니 꿀을 한 숟가락 더 넣고 저는 이미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했던 양념에 시어머니의 즉흥적인 지시가 더해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제 요리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허영심과 불안감을 버무려 만든 정체불명의 음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가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올케, 나 오늘 프레젠테이션 최종 리허설이라 일찍 나가봐야 해. 저녁은 밖에서 해결하고 올게. 내일 아침은 굶을 거니까 내 건 신경 쓰지 마. 피부 관리해야 하거든. 그러면서 아가씨는 식탁 위에 놓인 제가 막 무쳐놓은 삼색나물을 손으로 집어먹었습니다. 맛은 있네. 내일도 이마 그대로 유지해줘. 말았지.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아가씨는 향수를 짙게 뿌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풍 빈 부엌에 홀로 남은 저는 아가씨가 손으로 집어먹어 흩떨어진 나물 접시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모든 고생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제 노력을 짓밟는 사람을 위해 나는 왜 새벽부터 일어나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앞치마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스케치북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이탈리아의 갈라를 꿈꾸며 그렸던 그림들이었습니다. 필렌치의 두오모, 베큐오 다리, 우피치 미술관의 복도, 서툰 섬시지만 제 꿈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림들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심장이 다시 아프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그려진 미완성의 그림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카라바조의 의심하는 도마를 제 나름대로 모작해 본 것이었습니다. 부활한 예수의 상처에 손가락을 찔러 넣고서야 비로소 믿는 도마의 얼굴. 그 얼굴 위로 지금의 제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 이 모든 게 내 현실이라는 걸. 저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저를 찾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아가 너 어디 갔어? 아직 할 일이 태산인데 어디서 농등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그래, 오늘까지만 나는 이 집의 식무로 살겠어. 이 지긋지긋한 집들이가 끝나기만 해봐. 그때는 나도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스케치북을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얼굴에서는 눈물 자국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뜨겁고 시원한 분노. 저는 다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그들의 완벽한 축제를 위해 저는 기꺼이 완벽한 식무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들의 축제가 끝나는 순간 시작될 나만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너 오늘 손님 앞에 나서지 말고 부어사만 있어라. 결전의 날 아침 모든 준비를 마친 제게 시어머니가 내린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며칠간의 모든 고생이 주맛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을 잊은 채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었던 시간들, 통통 부은 발목과 끊어질 듯한 허리의 고통, 그 모든 것을 감내한 결과가 고작 부엌에 숨어 있으라는 명령이라네요. 어젯밤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조차 이 아침의 모욕 앞에서는 한낱 먼지처럼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잠이라 부를 수도 없는 얕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솜에 물을 먹인 듯 무겁고 관절 마디마디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쓸 틈이 없었습니다. 어제 미리 준비해두는 음식들을 다시 점검하고 상이 올릴 마지막 요리들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집안은 제가 며칠 동안 쓸고 닦은 덕에 비현실적일 정도로 반짝했습니다. 티끌 하나 없는 마료 바닥, 손자국 하나 없는 유리창, 먼지 안을 안지 않은 가구들. 이 집의 모든 사물들이 제 고통을 양분 삼아 완벽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탕을 끓이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잠오 바람으로 나온 시어머니는 매의 눈으로 부엌을 훑었습니다. 어디 보자, 냄새는 그럴듯하게 피우는구나. 글을 쓴 소독해둔 수저는 은수저로 내놓을 거니까 다시 한번 닦아놓고. 그리고 저기 꽃병 위치가 영 마음에 안 드는구나. 거실 테이블 정중앙으로 옮겨라. 아니,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는 게 낫겠다. 시어머니의 지시는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탈진 상태였지만 기계처럼 몸을 움직여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제 영혼은 이미 몸에서 빠져나가 천장에서 이 모든 광경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곧이어 시누이 이스라 아가씨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다려놓은 하늘하늘한 실크 블라우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파티의 주인공처럼.
아가씨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며 제게 물었습니다. 올케, 나 어때? 너무 꾸민 것 같지는 않지? 회장님께 좋은 인상 드려야 하는데. 그리고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혀를 찼습니다. 근데 올케 꼴은 그게 뭐야?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머리는 산발이고 이따 손님 오시기 전에 좀 어떻게 해? 우리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새 평해진 눈 피기 없이 마른 입술, 아무렇게나 질근 묶은 머리. 아가씨의 말대로 저는 영락없는 이 집의 식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으면서 이제는 그 모습이 창피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나고 상차림만 남겨둔 시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두어 시간 남짓. 저는 잠시 숨이라도 돌릴까 의자에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대고 제 존재를 지워버리는 그 마지막 말을 속삭였습니다. 내 새아가, 너도 알지?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이따 회장님 오셔서 식사하시는 동안 너는 절대 부엌 켜서 나오지 마라. 혹시라도 일손이 필요해서 부르시면 그때 잠깐 얼굴만 비추고 괜히 너른 모습 보여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말았지. 이건 다 널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문을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널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그럴듯한 포장지 속에는 너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니 그림자처럼 숨어 있어라는 날카로운 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 보았습니다. 제 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시어머니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어젯밤 제 안에서 싹 텄던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뜨겁게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삼키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당신들이 원하는 완벽한 그림자, 오늘 내가 기거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이 연극이 끝나는 순간 당신들은 진짜 내 얼굴을 보게 될 거야. 내가 당신들의 식모 김서연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딸 김서연이라는 걸 똑똑히 알게 될 거야. 저는 명령대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바깥 세상은 축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누이가 새로 산 옷으로 갈아입으며 나는 들뜬 대화, 시어머니가 거실을 서성이며 내는 불안한 발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제기는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부 작은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해가 리안리아치고 있었고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인생과 상관없다는 듯 세상은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 집안의 모든 소음이 멎었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 저는 마지막으로 상인의 음식들을 쟁반 위에 올렸습니다. 제 손길은 떨림 하나 없이 침착했습니다. 심장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땡-동 마침내 현관에 벨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집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쟁반을 내려놓고 부엌문 문틈으로 거실을 엿보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이 허둥지둥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잘 보여야 한다는 욕망과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아이고, 회장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님 해주시고 영광입니다. 온갖 아참 섞인 목소리들이 뒤섞여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부어서 홀로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드디어 막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의 그림자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바로 저 남자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운명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운명을 송두리째 밖으로 놓을 사람.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보이지 않는 무대에 막이 오르기를 기다렸습니다. 땡-동, 현관 배소리가 울리는 순간 저는 부엌 문틈으로 보이는 세상이 슬로우 모션처럼 흐르기를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이 약속이나 한 듯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현관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 뒤로 단정한 남색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바로 아가씨가 다니는 회사의 회장 강태준이라는 남자였습니다.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과 차분한 기품은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제 가족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 해주시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 저를 구박할 때와는 10, 80도 다른 꼴을 바른 듯한 아참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 슬아 아직 신입이라 부족한 점이 많을 텐데 이렇게 좋게 봐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 역시 구실거리며 제 여동생을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회장은 그들의 과한 환대에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수라 씨가 제출한 기획안을 보니 신입사원답지 않게 열정과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가 기대되는 인재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신우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졌고 시어머니의 어깨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부엌의 어둠 속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편의 잘 자인 연극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저는 무대 뒤에서 소품이나 나르는 이름 없는 스태프였지만요.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은 그들을 위해 저는 첫 번째 음식을 내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김서연, 너는 지금부터 이 집의 식모다.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고 정성껏 준비한 구절판과 냉채를 담은 쟁반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발소리를 죽여 거실로 나갔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거실 테이블의 끝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말 것. 그것이 제게 내려진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음식을 조용히 내려놓고 다시 부엌으로 물러나렸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식이 아주 정갈하군요. 상차림에서도 기품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습니다. 어휴, 별 말씀을요. 회장님, 저희 수라가 워낙 손재주가 좋아서요. 어릴 때부터 요리하고 꾸미는 걸 좋아했답니다. 저는 부엌으로 향하던 걸음을 잠시 멈췄습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라면 하나 제대로 끓이지 못하는 아가씨가 이 모든 음식을 했다니요. 제 등 뒤에서 역겨운 위선이 판을 치고 있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요. 그 후로도 연극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10여 분 간격으로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그림자처럼 음식을 날랐습니다. 전복버터구이 대야자짐 무침, 자연송이 맑은 제가 밤새워 만든 요리들은 하나씩 상위에 올라갔고 그때마다 회장의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솜씨가 정말 대단하십니다. 웬만한 한정식 집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제가 옆에서 조금 거들었을 뿐입니다. 시어머니는 모든 공을 자신과 딸에게 돌리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거짓말을 열려 삼아 제 안의 분노를 더욱 뜨겁게 지폈습니다. 그래, 더해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메인 요리인 갈비찜이 나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장 크고 무거운 녹그릇에 갈비찜을 담아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릇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순간 회장에게 술을 따르던 신우이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올게 온 김에 회장님 술 좀 채워드려. 올게. 그 한마디에 회장의 시선이 처음으로 제게 제대로 향했습니다. 그는 잠시 의아한 표정으로 저와 신우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시선을 느낀 신우이는 자신이 마실 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제가 이 집안의 면을 일하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는 숨겨야만 했으니까요. 회장은 와인잔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아직 소개를 받지 못한 분이 계셨군요. 이 훌륭한 음식을 만드신 분이신데 실례가 안 된다면 누구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질문에 거실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우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둘러대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자, 이제 뭐라고 할 거지? 이슬아 아가씨. 잠깐의 정적 끝에 신우이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존재를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잔인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아, 이 언니요? 그냥 저희 집안일 가끔 도와주는 언니예요. 음식 솜씨가 좋아서 오늘 특별히 부른 거고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회장님.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고통과 굴욕이 저 한마디 말 속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집안일 도와주는 언니, 나는 이 집에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회장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그 순간 회장이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혹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본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가족들은 그저 안절부절 못하며 상황이 빨리 넘어가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시내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제기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게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가족들은 숨조차 쉬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앞에 멈춰선 회장은 한참 동안이나 제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제게 잠깐만 그의 목소리에 방 안의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혹시 그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15년 전 영도동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던 윤 선생님. 따님 아니십니까? 15년 전 영도동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던 윤 선생님 따님 아니십니까? 그 질문이 거실의 공기를 가르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윤 선생님, 제 아버지, 지난 5년간 이 집에서는 단 한 번도 불린 적 없는 그 이름이 생전 처음 보는 이 남자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갈비뼈가 아파왔고 귀에서는 이명이 윙윙거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신우이는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회장을 번갈아 볼 뿐이었습니다. 윤 선생님이 누구인지 지금 이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회장은 저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서 아버지를 그리고 과거의 자신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맞으시군요. 얼굴에 아버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혹시 이름이 윤서연 씨 아닙니까? 윤서연 제 이름 석자가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는 마침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꼭 막혔던 숨이 터져 나왔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작고 가늘다란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윤 선생님 딸 윤서연입니다. 제 대답이 끝나자마자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태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훌륭한 음식을 대접해 주신 이분 윤서연 씨의 아버님은 바로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은인이요? 남편이 바보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은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오직 저만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과 감격, 그리고 이로 말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지만 죽음의 문턱에 있었습니다. 말기 신부전증 신장 이식을 받지 못하면 일주일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게 맞는 기증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그저 꺼져가는 생명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의 이야기의 거실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옆병동에서 불의의 사고로 내삭 판정을 받으신 분이 생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생전에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해두셨다는 사실도요. 그분의 신장이 거짓말처럼 저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거기까지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회장은 제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그 분이 바로 서연 씨의 아버님 윤석호 선생님이셨습니다.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선생님은 마지막 가시는 길 마저 저 같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나셨습니다. 회장은 제 앞에다가 와 두 손으로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서연 씨를 봤습니다. 교복을 입은 에덴 여고생이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슬픔보다도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선생님이셨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 아버지가 가장 원하셨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의원하게 기증 절차에 동의하던 그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도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가르침만은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저는 서연 씨와 가족분들을 찾아뵙고 평생 그 은혜를 갚으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 가족분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은 독리를 떠나셨다군요. 제가 수소문해 봤지만 그 뒤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단 하루도 잊지 않고 찾아 헤맸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의 가족을 회장의 시선이 제 손에서부터 천천히 움직여 제가 입고 있는 낡은 앞치마, 그리고 부엌의 어지러운 풍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이내에 믿을 수 없다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명의 은인의 담임께서 제가 15년을 찾아 헤맸 그 고귀한 분께서 이런 곳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계실 줄은 그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장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남편의 얼굴은 이제 하얀색을 넘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상황 파악이 끝난 그들의 눈동자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회장은 제 손을 놓아주고 천천히 몸을 돌려 시누이 이스라 아가씨를 쏘아보았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총이하는 신입사원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얼음장보다도 차가운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슬아 씨, 회장의 낮은 부름에 아가씨의 어깨가 옴질하고 떨렸습니다. 네, 네 회장님. 나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실력만큼이나 인성을 갖추게 바랍니다. 실력은 가시를 칠 수 있지만 인성은 바뀌기 어렵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슬아 씨는 오늘 나에게 아주 많은 것을 보여줬어. 회장은 천천히 한마디 한마디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족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기심,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함, 그리고 사람을 신분이 아니라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그 적급함까지. 가족에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회사 동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탈리아로 유학을 가십시오. 필렌체든 로마 등 서연 씨가 원하는 곳 어디든 좋습니다. 가서 마음껏 공부하십시오. 학비, 생활비, 집 모든 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건 동정이 아닙니다. 제가 아버님께 진 빚을 이제라도 갚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유학, 이탈리아, 필렌체 등 제 머릿속에서만 맴돌던 그 단어들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았. 공부를 마친 후에는 저희 회사 이탈리아 지사에서 일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최근 유럽의 작은 미술관들을 인수해 문화재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서연 씨의 지식과 안목이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제기도 회사에도 아주 좋은 투자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제가 감히 받아들여도 되는 것일까? 제 망설임을 눈치챈 회장이 제 손을 다시 한번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이건 서연 씨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아버님의 고귀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고 서연 씨가 지난 시간 동안 견뎌온 고통에 대한 위로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진짜 인생 그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강하게 올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무너져 내린 제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게 희망의 손을 내밀고 있는 회장님을 보았습니다. 지난 5년간 저는 그들의 세상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이 열렸습니다. 저를 지르르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저 멀리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흐르는 눈물을 닦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받고 그 대답을 떨리는 목소리로 꺼냈습니다. 네, 갈게요, 회장님. 네, 갈게요, 회장님. 제 입에서 그 대답이 나오는 순간 지난 5년간 저를 올까매고 있던 투명한 사슬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제 마음은 기이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제 인생의 키를 제 손으로 직접 옮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안심한 듯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예를 갖춰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융단 폭격을 맞은 듯한 집안에는 저와 넋이 나간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신우이는 이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멍하니 바닥만 보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화석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처음으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할까? 그의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겠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 마주 앉아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또 그 말이겠건, 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가 정말 못난 놈이었어. 당신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사실은 알고 있었어. 어머니와 동생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당신이 부엌에서 혼자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사실은 다 보고 있었어. 그런데 외면했어. 그게 편했으니까 내가 나서면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싫었고 어머니와 맞서는 게 두려웠고 내 앞길에 방해될까봐 비겁하게 당신 뒤에 숨었던 거야. 정말 미안하다. 서연아.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떨었습니다.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강을 건너온 뒤였습니다. 당신이 떠나는 건 당연해. 아니, 떠나야만 해. 당신은 이런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당신의 빛을 가리고 있었던 거야.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어. 저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에 대한 마지막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악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었을 뿐이죠. 나도 당신이랑 같이 가게 해줘. 남편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간절했어. 당신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 이탈리아 등 세상 끝이 등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 옆에서 짐을 들어줄게. 당신 그림자가 되라면 그렇게 아니, 그림자 말고 나란히 걷는 동반자가 될게. 당신이 잃어버렸던 시간만큼 내가 당신의 시간을 지켜줄게. 제발 나에게 마지막 기회를 줘.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동반자는 서로의 영혼을 마주 보는 사람이에요. 당신 이제는 내 영혼을 봐줄 수 있겠어요? 남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 보여.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인지 이제야 보여. 미안해. 저는 작게 고개를 끄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바닥까지 내려와서야 비로소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는 이탈리아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비행기 표와 입학 커플서 현지 거주지 계약서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과정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우리가 떠난다는 소식이 집안에 퍼지자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저희 방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분노나 자존심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생존에 대한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아가 서연아, 내가 잘못했다. 이 늙은이를 버리고 가면 나는 어찌 살라고 나도 데려가다오. 내가 가서 내 수발이라도 들게, 평생 종처럼 살게. 제발. 시누이 역시 울며 매달렸습니다. 올케 아니 새언니, 저 회사도 잘리고 이제 갈 데도 없어요. 오빠 나도 데려가줘. 나 이제 언니한테 정말 잘할게. 낯선 데 가서 언니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살게요. 제발요. 그들의 애원은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를 붙잡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똑바로 바라보며 제 인생의 마지막 연극을 끝내는 대사를 잃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아가씨. 저는 처음으로 아가씨를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저는 두 분의 식모도 보호자도 책임자도 아닙니다. 저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하고 두 분은 두 분의 인생을 온전히 사셔야 합니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두 사람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지난 5년 전은 이 집에서 제 이름 대신 식모로 불리며 살았습니다. 이제라도 제 진짜 이름을 되찾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이제 그만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동생이라는 역할 뒤에 숨지 마세요. 진호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의 여성인 방 여사님으로, 오빠 동생이 아니라 25의 성인인 이슬아 씨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일어서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게 제가 두 분께 진심으로 바라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애원을 뒤로하고 남편과 함께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지난 5년의 세월과 완벽하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인천국 제공항 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비행기들이 활주로를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낡은 스케치북 대신 필렌치의 미술관에 대한 두꺼운 원서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서 서 저와 같은 곳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사람의 영혼에도 빛이 든다. 그 말씀의 의미를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내 힘으로 열 수 없을 것 같던 두껍고 차가운 벽에도 아주 작은 틈만 있다면 한 줄기 빛은 스며들 수 있다는 것을요. 그 빛은 어쩌면 나를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의 눈빛일 수도 있고 잊고 있던 낡은 꿈의 한 조각일 수도 있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 속에서 피어나는 아주 작은 용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굳게 닫혀있던 제 마음의 창문이 오늘 활짝 열렸습니다. 그 창문 너머로 잊고 있던 필렌치의 푸른 하늘이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인생이 너무 늦었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나를 위한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이 보였을 때 망설이지 않고 그 문을 열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앞에 그런 문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이름을 그리고 나의 하늘을 되찾는 길을 선택했습니다.